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점집이 모여있는 서울의 한 동네였습니다. 어떤 공간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이제 저희 신령님들 모시고 하는 공간이에요. 점집을 차렸지만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무속인.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빚에 좀 많이 쪼들려가지고 저 당시에 그래서 투잡을 하고서 맨날 하루에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이제 돈 벌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동생과 함께 찾아간 점집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된 미정 씨. 저보고 이제 무당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남동생 아니면 너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아들 하나 있는 사람들을 맞아. 아들 하나를 무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하잖아요. 계속 너희 집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누군가는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언니가 나으니까. 그 무속인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왠지 낯이 익은 얼굴이었답니다. 연예인 출신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설마 거짓말 하겠어? 방송에 나온 사람인데. 제 세대가 아닌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아시겠어요? 저는 시대가 뒤떨어져서 그런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미정 씨가 점을 봤던 박도령은 1990년대에 활동했던 댄스 그룹 출신의 무속인이었습니다. 아니 뭐 연예인 하다가 무속인의 길을 가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한데요. 네. 저는 이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딸 때문에 이제 두성주발 다 들었어요. 응? 희귀병이라고 하고 저희 무속인이 봤을 땐 이게 무병인지 신병인지 또 닥치된다. 아이고야 우리 애만 살려주라 이거야. 우리 딸만 살려만 주셔라.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무당이 됐습니다. 희귀병에 걸린 딸을 살리기 위해 꿈을 포기하고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됐다는 박도령. 이스 같은 경우에는 설마 이거를 조작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잖아요. 저희가 신내림 받은 이후에도 중년 여성분들도 다 그거 되게 감동 깊게 봤다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러면서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방송에 나온 박도령의 진솔한 모습을 믿고 신내림을 받기로 한 미정 씨.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진호기 할 때 600을 드렸어요. 이제 여동생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10월 29일 날 제가 신내림 받았어요. 3천만 원 주고 신내림 하려면 3천만 원을 줘야 돼요? 자기 3천만 원이래요. 조상을 달래는 진호기굿 600만 원, 신내림굿 3천만 원, 신당 개업식 할 때 하는 굿값까지 합치면 모두 3,70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미정 씨가 신내림굿을 받았던 경기도의 한 굿당을 찾아갔습니다. 평균 한 달에 한 번꼴로 내림굿을 한다는 이곳. 명당, 신내림 명당이에요. 보통 얼마나 줘요? 이렇게 내린 비용. 금액에 따라서 틀려요. 하는 거에 따라서. 신고 같은 경우는 대개 한 1,000만 원 들어간다고 봐야지. 저 아는 사람은 3천만 원을 줬다고 하던데 그거 많이 준 거예요? 아유, 엄청나게 준 거지. 굿에 쓰이는 음식과 인건비, 장소 대여비까지 책정하면 보통 신내림굿은 1,000만 원 선이라는 겁니다. 3배네요. 이거 어디? 여기가 제가 예전에 신내림을 받았던 곳이에요. 3배가량 비싼 미정 씨의 내림굿. 무언가 특별한 게 있었던 걸까요? 자꾸 이렇게 치다 보면은 뭐가 휙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게 보여요. 씨가 당시 신내림굿을 받았던 영상입니다. 누구신가 어르신가 아니라니까 누구신가. 네. 할아버지 어디 할아버지예요? 차가 내가 양씨네. 예, 할아버지 오셨어? 아유, 네, 잘 오셨네. 잘 오셨어. 손녀딸 살리려고 오셨고요. 손녀딸 살리려고 오셨. 또 오셨어? 할아버지인데 또 오셨어? 홀딱 오셨어. 호랑이랑 호랑이.
그런데 굿이 마지막으로 향할 때쯤 갑자기 미정 씨가 멈춰섭니다. 지금 이거야. 그럼 이거 놔두시고 여기서 이거 잡고 싶고 이러나 봐요. 아, 이건 뭘까요? 무언가 이상한 신내림굿. 다른 무속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힘든 거예요 지금. 갑자기 뛰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지쳤어. 딱 이거 3분 뛰면 못 뛰어요. 일반 사람은 신이 아는 거예요. 맞아. 얼마나 뛴 걸까요, 대체? 그렇게 지금 눈치 보면서 다시 네. 뛰었다가 막 네.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물어보잖아. 또 뛰어야 되냐고. 충청도 말로 헛질을 했다. 전라도 말로 헛짓거렸다. 그러니까 헛쓰고 했다. 이제 방송용은 헛쓰고 했다죠. 이제 헛쓰고 한 거예요. 비싼 돈 내고 뭐 그냥 막 줄넘기 하다 온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1시간 동안 뛸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 제가 신이 들려서 저렇게 뛰는구나. 이게 무대의 트릭인 거죠. 아, 푹신푹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닥이 다르군요. 탄성이네 확실히. 네. 금방 들어가잖아요. 보통 마룻바닥과는 달랐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뛸 수 있었던 거군요. 그 뛰면은 뭐가 온다고 하는데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속 이제 그때 법사님도 그랬어요. 이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어떻게 했어요? 저신 내린 거 맞아요? 이렇게. 아니 물어보지 않았죠. 그냥 그 자기가 그게 신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좀 그렇게 된 거죠. 당시에는 무언가 홀려 사리분간을 할 수 없었다는 미정 씨. 박도령의 달콤한 유혹은 또 있었다는데요. 신내림 받고 난 다음부터 정말 신아빠가 너는 뭐 6개월만 있어도 지금까지 빚졌던 거 너 다 갚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는 그렇게 되겠지 좋게 되겠지 라고 했는데 빚을 냈고 빚을 계속 이렇게 낸 거예요. 막은 거예요. 여동생과 부모님이 마련해준 돈으로 신내림을 받은 미정 씨. 금방 갚을 수 있다는 박도령의 말과는 달리 한 달 생활비를 버는 것조차 힘들었답니다. 분명히 월 3,400을 번다고 했고 그거는 안 되잖아요. 내가 너를 버렸어? 나보고 4월 1일날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너 여기서 생각하니까 내가 한 행동이 어떤 건데 트름한 거 때문에 나보고 색깔이가 트름한 것 때문에 나보고 개이래요. 우리 집만 나왔다고 했죠. 뭐라고요? 집에 팔겠다면 뭐가 되는 5개월이면 나 마스터인데요. 5개월 지났는데 뭐가 되는데요? 내가 8개월에 마스터. 결국 6개월 만에 박도령과의 관계를 청산한 미정 씨. 그런데 그녀의 양심 고백은 이제부터랍니다. 아까 여자 질문 아니 여자하고 같이 왔잖아요. 제가 점점 맞네요. 야 이거 완전 리얼이다. 완전 리얼이야. 완전 리얼이야. 잠깐만 이거 리얼이 아닌 거죠. 그냥 처음 와서 소원제 보는 것처럼 하라고 해서 얘기한 거죠. 지금 이 말씀 들리는 게 본인인 거예요? 네. 아이고, 설마. 무속인 전문 개인 방송에 올린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겁니다. 아이 참 이거. 네, 제가 처음 와가지고 이게 좀 어색해가지고요. 파이팅! 네. 네. 야, 설마 했는데. 형님이 저 가장하는 거잖아요. 네. 프리는 이미 했고 본인은 대본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마치 뭐가 접신이 된 것처럼 이런 것도 하나의 쇼라는 거죠. 되게 저것도 삭제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나온 거 왜냐면은 저도 이미 뭣도 몰랐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지금 깨닫고 보면 되게 굉장히 동조가 된 거잖아요. 하지만 개인 방송 제작자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도 열받아 죽겠거든요. 그냥 진짜 리얼 보여주려고 많이 했거든요.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제가 다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아니 그 중간에 저만 껴서 저만 짜증난 거죠, 솔직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박도령을 찾아간 미정 씨. 그때 그가 내뱉은 말을 왜 그리 순순히 믿었던 걸까요? 나 오늘 살다 내가 이런 데를 나와보고 정말. 야, 용하다고 소문이 자자해. 다 나가네, 다 나가. 팔자야, 팔자. 뭐든지 밖으로 나갈 팔자. 돈도 나가고 기도 나가고 뭐든지 튀쳐나가는데 방구라고 안 나갈까? 맨날 그런 길을 끼는구나. 얼토당토하는 무속인의 말을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미정 씨. 일종의 뭐 대본처럼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저게 다 정해져 있어요? 박도령이 점을 볼 때 손님들에게 하는 대사를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저렇게 디테일하게 다 정해져 있군요. 암 환자가 조상들을 대접을 못한다고 해서 암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가족들을. 쌀을 뿌렸어. 쌀을 뿌렸는데 쌀은 하나의 그 액션이라고. 나는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동네에서 될까요? 요거는 이 동네에서 될까요? 그러면 쌀에서 많이 잡지 마. 그럼 마음을 먹고 있어. 짤이다. 액션이 필요한 거야. 액션이야. 액션이 필요한 거야. 부제를 잡고 아무리 들었어. 그럼 우리가 잡을 거라고. 덩 이거 신경 쓰지 마. 박자 마찬가지만. 박자는 너를 따라가고 있어. 그래서 발도 잘 찍어 발. 그런데 박도령에게 수업을 받는 이는 미정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000명의 친딸을 받겠다고. 의자왕처럼. 5번째였고 밑에가 6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3명은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3명은 못 보고 자기를 남자로 봐가지고 다 안 좋게 끝났다 이제. 신내림 굿을 해준 무속인은 신아빠가 되고 굿을 받은 무속인은 신딸이 되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특히 박도령은 많은 굿들 중에서도 신내림 굿에 집착했다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700까지고 일반 손님들한테 굿을 받아도 800, 900, 10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신내림은 이렇게 생생 내면서 나머지는 자기가 다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액수가 크다는 거죠? 그쵸, 뭐가 4천. 막 5천 이렇게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젊은 여자 손님이 올 경우 둘의 하나는 신내림 굿을 권한다는 박도령. 정말 그 말이 사실인 걸까요? 그가 운영한다는 점집에 찾아가 봤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과거 연예인 시절의 이야기를 대뜸 꺼냅니다. 여의도, 대방도, 성도동 이쪽에 있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어렸을 때 내가 방송을 버스를 타면서 주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탤런트를 해보겠다고 굿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가 자랑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제 연습구치고 여덟명의 제자가 있는데 우리 제자들은 유명한데 다 안 나가겠어요. 근데 내 제자가 그래서 나 잘났어. 나 착해. 유난히 자기 자랑이 많은 박도령. 그런데 이 사람이 저는 그 애동인지를 몰랐어요. 애동이라고 해서 애기 무당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5년 이상, 뭐 7년 이상, 뭐 10년 이상 이런 게 또. 근데 이 사람이 2, 3년 된 사람인지를 모르고 좀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신참이라는 거죠, 신참. 절대 말이 안 되지. 야, 좀 4년 전 서울의 유명한 박수무당에게 신내림을 받은 박도령. 일반적으로 기본 3년간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나서야 제자를 두는 게 무속인 세계에서 관례라고 합니다. 처음에 신내린 게 제가 저는 맞아요. 그 책을 제가 9개월 만에 매번 했어요. 9개월 만에요? 사실상 신 받고 1년 돼갖고 제자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무당들이 다 한마디 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렇지. 근데 기본이 있고 기본 누리라는 게 있어요.
병원에서 의사들도 6년간 의과 공부하고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따듯이 솔직히 무정도 마찬가지거든요. 풋 한 번 해가지고 그냥 뭐 1,000만 원대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에는 내림굿이 딱 안성맞춤이고, 그리고 내림굿을 해놓으면 쉽게 말하면 체인점을 내는 거예요. 신딸이 계속 늘어나면 다단계 구조처럼 그 위에 있는 신아빠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신딸을 만들기에 정성을 들인다는 박도령. 무슨 의도인 걸까요? 박도령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실업상가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왜요? 근데 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앉아도 될까요? 네. 먼저 신딸들의 존재부터 물어봤는데요. 진짜 궁금한데요. 신딸이 몇 명 되시는데요? 지금 3명 있어요. 지금 현존하는 신딸이 3명이라. 독립한 사람까지 다 합치면 역대 지금 신딸이 총 몇 명 정도? 2년이 됐던 친구들이 2수 더 있어요, 2. 지금까지도 신딸로 치면 6명인 거예요. 혹시 그러면 선생님께서 신내림 받은 거는 언제였어요? 제가 지금 4년 차예요. 4년 차. 신아빠도 옆에 있었겠네요, 그럼. 선생님이 신아빠 있었고. 혹시 그때 비용은 그럼 혹시 그때는 얼마 들었어요? 그건 높으면 돈이에요. 얼마 정도 받으신 거예요? 무릎 꿇고 울면서 사서가길래 그 친구는 내가 내 신급 중에 3번, 1번은 안 받은 친구고 그 친구는 내가 1,000번이 안 받았어요. 그럼 자기 제자들은 3천 받고? 방송 조작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이게 다 설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재연 프로그램이라는 재연 것처럼 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보고, 이렇게 용하시네 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말이 설정이 사실상 조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씨가 또 옆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간 뿐이에요. 마지막은 신내림 굿에 관한 겁니다. 이렇게 받아야 신내림인 거잖아요. 그때는 혹시 받았다고 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자들 다 있었어요. 네. 할머니라고 있어요. 이 할머니가 이 친구의 친할머니가 그럴 거예요. 네. 사지를 떨면서 와가지고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떨면서 내가 내 딸, 내 손주 내가 도와주려고. 조상님이 왔다고 뱉었거든요. 조상신. 조상신. 누구가 왔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좀 이상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아 그렇죠. 내게는 알죠. 우리 할머니 이름이니까. 뭐 타고 안 왔어? 뭐 타고 안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유추를 하잖아요. 아 그럼 산에 오면은 뭐를 타고 왔나? 그럼 산에는 호랑이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실제로 보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누가 어르신가 아니라니까 누구신가? 네. 할아버지. 어디 할아버지예요? 청가회가 양씨네.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냥 팍 튀어나온 게 아니라. 네. 박도령의 신내림 굿이 이상하다고 느꼈음에도 그녀가 굿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돈을 쏟아 부었겠죠. 그럼 이 쏟아 부은 돈이 헛돈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자기 스스로가 몰입을 해가고 맞춰 나가야만 이 부정성이 탈피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가능성이 상당히.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점집을 찾은 자매. 시간만 돌릴 수 있다면 자매는 그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와야 된다 하면 언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하는 게 낫지 않냐? 둘 다 안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나와야 되고 집안이 뭐 이렇게 해서 하락한다 그렇게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 걸린 건데. 누구나 그렇게 선택할 것 같은데요? 근데 멍청하다고 하고 바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 근데 저런 죄책감을 좀 빨리 떨쳐내야 돼요. 아이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박도령에게 물었습니다. 신내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환불해 주세요. 뭐 환불 안 되겠네요? 6개월이란 세월이 지났잖아요. 여기가 무슨 학원이냐고요. 학원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다 놓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그냥 보기가 싫어요. 그 친구를. 마음을 너무 다쳤어요. 병원을 오가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수술은 잘 되셨어요? 수술 잘 돼서 치료받고 있는데 네. 그가 발견이 돼서 네. 지금 오늘 검사를 던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항암 치료는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경과가. 그거를 저야 뭐 모르죠. 한번 걸린 것도 몰랐었어. 아, 참. 병원에서도 우두커니 홀로 생각에 잠겨있는 선희 씨. 선희 씨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희 씨에게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남편이 그때 2013년도에 그 병원을 가게 됐어요. 정신과 병원에. 그때 저한테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왔었어요. 제가 감당하기 너무 큰 파도처럼 느껴져서. 아이고 참. 선희 씨는 이를 악물고 남편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작은 회사와 카페를 함께 운영하며 세 자녀까지 홀로 돌봤습니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정말. 힘들었던 선희 씨에게 유일한 버팀목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같은 교인을 통해 봉사자 엄 씨를 소개받게 됩니다. 아는 언니가 집에 와서 기도해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 모셔서 기도를 하면 힘이 많이 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시게 됐죠. 선희 씨 집을 찾아온 엄 씨와 기도 모임 사람들. 첫 만남에서 선희 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집안이 너무 심각하고 제가 살아온 게 너무 심각하고 아이들도 심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자기가 마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처럼 이거를 고치려면 하루 이틀 고치겠냐. 나를 믿고 3년 정도 기도를 해봐라. 이게 무슨 소린가요? 하늘의 신비. 우리가 지금 어려운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있다는 거죠. 열쇠요? 그걸 자기는 받았다는 거죠. 딱 3년.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는 엄 씨의 말에 선희 씨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때부터 선희 씨와 세 자녀는 엄 씨의 기도 모임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진에 저 사람이 엄씨인가 보네요. 네. 세상 사람들이 다 중에도 나만 행복하다 하면 어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희바람나게 살겠죠. 네. 생각보다 기도 내용은 평범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 간 것은 다 도둑이다. 예? 예수님이 그 권한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치유가 안 되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안 된다. 나를 거쳐서 부활이 된다. 응? 그렇지? 아 지금 나라는 게 엄씨 본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지금 제가 가르치는 가르침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는 아주 정말 달라요. 자신의 치유 능력을 특히 강조했던 엄 씨. 선희 씨는 이런 엄 씨를 대하는 기도 모임 사람들의 태도가 좀 의아했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 옆에 앉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한 번 더 만지려고 하고 말 한 번 더 해보려고 하고 그 앞에 가서 뭐 눈 맞추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거기에 그 문화였어요. 기도 모임은 한 달에 9일 동안 열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집씩을 매일 옮겨 다녔습니다. 선희 씨 가족 중 기도 모임에 가장 열정적이었던 딸 지영 씨. 당시 20대 초반의 지영 씨는 어려운 집안 사정을 유난히 힘들어했습니다. 아니
상황이 안 좋게 되고 좀 충격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때 막 동생이 저보고 나 정말 살기 싫다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었었고요. 오빠나 이제 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찌됐든 얘가 그냥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니 나는 이제 그걸로도 일단은 됐다. 언제나 예의 바르고 배려심 넘치던 딸. 지영 씨는 갈수록 엄 씨와 기도 모임에 깊게 심취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지영 씨가 점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그 아이를 보면 그 눈이 초점이 그 사람한테만 맞춰 있고 다른 사람은 전혀 의식을 하지 않아요. 없는 얘기만 들어요. 안 쳐다보고 눈 안 맞추고. 근데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동생한테도 그러고 오빠한테도 그러는 거죠. 쟤는 틈만 나면 옆에 찰싹 달려붙으려고 그러고 무슨 화장실만 간다 그러면 가방이나 이런 거 들고 돌려돌려 따라가가지고 문 앞에 강아지처럼 서 있고 제가 저게 안 고쳐지면은 나중에 저 집 가서 산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문득 했었어요. 진짜 좀 이상한데요? 지영 씨는 엄 씨를 더욱 맹목적으로 따랐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옷깃을 잡고 있거나 엄 씨가 썼던 방석 위에 한참을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희 씨는 점점 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기도 모임에서 딸의 이상한 행동으로 고민하던 선희 씨에게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갑내기를 성당에서 만났어요. 난 묵주기도 가고 싶은데 나는 묵주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무서워지고 묵주기도가 안 된다. 자기야 그 기도하는 법 좀 알려줄래? 그래요. 친구의 요청으로 성당에서 함께 묵주기도를 한 선희 씨. 이후 선희 씨는 기도 모임에서 이 일을 엄 씨에게 별 생각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엄 씨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같은 교인끼리 기도도 할 수 있죠. 왜 그러죠?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씻겨놨더니 가서 오물을 뒤집어 씻고 왔다.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되고 남편이 고쳐지겠냐. 지금 생각하면 무당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날 속죄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작게 해서는 안 된다. 엄청 큰 돈을 바쳐야지 하느님은 노기가 풀린다. 이렇게 한 거죠. 덜컥 겁이 난 선희 씨. 그 자리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엄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엄 씨에게 돈을 준 건 선희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엄 씨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죄를 씻어내는 속죄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며 이후에도 돈을 계속 받아갔습니다. 이게 수금하듯이 지금 걷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또 다 같이 내면 분위기에 휩쓸리거든요. 그렇죠. 기도 모임에 다녔던 다른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2008년 엄마인 경미 씨는 딸 효영 씨와 함께 엄 씨의 기도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힘든 직장 생활과 불안 장애로 오랜 시간 괴로움을 겪었던 효영 씨. 제가 사실은 좀 일이 많이 안 풀렸어요. 사회생활 하는 때부터. 직장도 막 금방금방 망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좀 뭔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게 다 대물림 받은 거래요. 가게 치유를 가서 받아야 된다고 이러니까 너 지금 치유를 못 받으면은 앞으로 나아가도 희망이 없다고. 근데 그게 하느님은 공짜로 치유시켜주지 않는다고? 어머님 총액으로 얼마 정도를 속죄를 하신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이 넘을 거 생각해요. 1억 5천이. 엄마가 도와준 거랑 제 월급이랑 대출이랑 카드론 땡긴 거 합산을 하니까 1억 7천이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제작진에게 꼭 보여줄 게 있다는 효영 씨. 달력이네요. 그러니까 속죄할 때마다 계속 적어놨어요, 금액을. 그래서 속죄 금액을. 네, 이게 22년도고 이게 21년도고 이게 20년도. 친구 만나면 친구랑 어떤 고민 얘기하면 그것도 속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문자 뭐 영향 받았다. 카톡만 해도 영향을 받는다. 꿈에서 개가 나오면 음란이래요. 네? 네, 개. 그래서 큰 게.
달력에는 효영 씨의 속죄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과 조상, 동물이 나오는 꿈, 친구와의 약속 등 속죄한 이유와 그 금액은 모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금액 단위가 꽤 큰 것 같은데 저게 다 얼마입니까? 주요 속죄 내용은 4가지. 첫째, 동물 벌레가 나오거나 인상적인 내용의 꿈을 꾸는 경우. 둘째, 기도 모임에 나오지 않는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할 때. 셋째, 부모부터 증조부모까지 전부 포함한 가족들의 속죄를 위해.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픈 몸을 치유하기 위해 사람들은 쉼없이 속죄해야 했습니다. 만나러 가는 거 속죄하고 가야 된다? 예, 당연하죠. 속죄하고 와서도 하고. 와서도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기도 안 한 사람이잖아. 그 정신병원에 가고 무슨 뭐 그런 데 있어가 상담 본다고 고쳐져? 아니요. 속죄는 내 목숨값을 바치는 게 속죄인데 내 목숨값을 그렇게 찔떡찔떡 바쳐서 목숨이 됐냐? 속죄는 내가 하는 게 대속이야.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하잖아. 엄 씨의 기도 모임에 속했던 또 다른 피해자들이 제작진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대막이에요. 아이들하고 스킨십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네? 남편하고 아이들 저 다. 고립시키는군요. 그래서 항상 따로 같이 자게 되고 남편이 둘째 방이든 다른 뭐 아이의 방에서 잠을 자도 속죄를 해야 돼요. 둘째 아들은 전폭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모든 것에 절대적이었어요. 그 속죄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집에 안 왔어요. 아빠가 사고가 나도 오지 않았으니까. 그 속죄 예물을 따로 하기도 바쁜데 사람 만날 때마다 하면 또 그 사람 만날 때 속죄 예물, 그 다음에 사람 만나면 또 같이 뭐 이제 시간 보내는데 쓰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당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고립이 되는 거예요. 엄 씨로 인해 가족과 주변인들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걸 택해야만 했던 피해자들. 엄 씨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자신만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엄 씨가 사용한 방법을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통제시키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에게만 복종하게 만들고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죄가 사해지지 않을 거야.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놔 버려요.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통해서만 나간다 라고 하는 보상을 독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유발시키고 보상을 독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가정과 그리고 지인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진짜 악질입니다. 결국 기도 모임을 그만둔 14명이 모여 엄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14명 외에도 피해자가 현재 더 많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체 내역을 확인해보니 지난 몇 년간 피해자들은 각자 적게는 수백 번, 많게는 수천 번까지 엄 씨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속죄 예물이라는 명목으로 엄 씨가 가져간 금액은 약 16억 원. 그렇다면 엄 씨는 그 큰 돈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본격적으로 건물을 사들인 시기가 저희가 이제 속죄 예물이 엄청 커진 시점이랑 겹치는 거예요. 뭔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실제로 엄 씨와 그의 가족들은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총 4채의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4채요? 제작진이 엄 씨의 부동산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다세대 주택 건물 3채와 상가 건물 1채. 실제로 엄 씨 가족 중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건물의 시세는 무려 약 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엄 씨의 욕심은 돈을 갈취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0년 10월, 선희 씨는 엄 씨의 권유로 엄 씨의 집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가까이 오면은 속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돈 버는 족족 다 저축하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도 있었죠.
이후 선희 씨 가족은 엄 씨와 더 자주 왕래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특히 엄 씨를 많이 따랐던 지영 씨는 매일같이 엄 씨의 집을 찾았는데요. 엄 씨 집에 온갖 가사일을 도맡으며 집으로도 잘 오려하지 않았던 딸 지영 씨. 그렇게 엄 씨와 지영 씨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랑 주로 다투는 내용이 그거였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고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든 좀 붙어있을 건덕지라도 보이면은 그냥 엄마 빨리 지금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던 중 올해 초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은 선희 씨. 선희 씨는 치료를 위해 서울로 다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암 수술 이틀 전 지영 씨가 꺼낸 이야기에 선희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거기 그 집에서 살겠다고, 그리고 자기 결혼하겠다고. 나는 그 봉사님 집에 살고 싶은데 그럼 색시가 들어오면 자기가 못 산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 삼촌하고 삼촌? 삼촌이요? 결혼해야 된다고. 지영 씨가 결혼하겠다는 상대는 바로 엄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네? 엄 씨는 평소 자신의 아들을 천사에 비유하며 추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20살의 나이 차이에 연인 관계도 아니었던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결혼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거를.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지하에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죠. 너 꺼내지도 말고 난 듣지도 않았고 너는 다시도 말하지 마라. 선희 씨는 바로 엄 씨를 찾아갔습니다. 내 말 안 듣는 아이 아니냐. 하느님처럼 모시고 선생님 말만 들으니까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해줘라. 그러면 쟤는 단호하게 그 마음을 접을 거다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알았다고 한 거예요. 잘 타이르겠다는 엄 씨의 말을 믿고 혼자 서울로 올라온 선희 씨. 딸 지영 씨 생각에 애가 탔지만 치료 때문에 서울에 계속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수술을 받은 이후에 따님이랑은 연락이 문자가 왔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의사, 만나는 간호사 다 속죄하라고 그래요, 봉사자님이. 그거 왔어요. 어? 엄마가 아픈데 속죄가 지금 중요하나요? 엄마의 입원 후 겨우 연락이 닿은 지영 씨. 하지만 평소 엄마를 끔찍이 아꼈던 지영 씨가 보냈다고 하기엔 그 내용이 너무도 냉담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렇게 2달의 시간이 흐른 뒤 선희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2달의 시간이 흐른 뒤 선희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딸 지영 씨가 이미 엄 씨 아들과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던 겁니다. 선희 씨가 서울로 올라가고 나흘 뒤인 2022년 2월 18일 두 사람은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 씨가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키려 했던 사람은 지영 씨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며느리로 가면 속죄 의무를 안 해도 된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 있고 뭐 어디 속죄 의무를 하기 위해서 빌릴 돈이라도 있고 이제 뭐 의지할 곳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고 항상 힘들어서 울면서 전화하고 하소연하고 하니까 아, 얘를 며느리 삼기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그래도 이 속죄 예물 때문에 돈 때문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거기 내려간 것도 있었고요. 하느님은 벌써 알고 벌써 신호를 나에게 주셨어. 내 가정에 네가 필요한 딸이라고. 저는 왜 이렇게 자꾸 막 긴가민가 얼떨떨하죠? 그래서 이게 하느님의 예언이라는 계시를 주신 거야. 주님이 주셔도 이거를 네가 안 받아들이고 자꾸 오래 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손을 띈다는 소리야. 생각하지 말고 빨리빨리 정해. 그렇지 않으면 네 조합까지 뒤집어지면 넌 큰일 나. 못 달고 나갈 수도 있어. 그렇게 엄 씨의 집으로 내려간 미나 씨. 하지만 계속 후회가 됐답니다. 제가 갔을 때 계속 막 스킨십을 하려고 막 다가오고 되게 거부감도 들었거든요. 그게 놀라기도 하고. 결국 미나 씨는 일주일 만에 결혼을 하지 않기로 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배우자를 택하는 일에 사랑이라는 건 하나도 없이 돈 때문에 이렇게 결혼하는 건 도저히 아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뒤로 일절 연락 안 했어요. 네.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선희 씨는 가족들과 함께 딸을 찾아갔습니다. 4월 16일에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다 같이 제 딸을 데리러 다 갔어요. 제 딸이 자기를 데려가려면 자기를 죽여서 시체로 끌고 와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하려 했지만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눌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데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아이고. 그 6월 이후로는 따님을 못 본 건가요? 네, 못 봤죠. 연락은? 연락이 안 되죠. 근데 제가 이제 문자도 그냥 해보고 카톡도 해보고 그러는데 어느 날 카톡이 읽더라고요. 일이 없어졌을 때 너무 살아있구나. 아직. 지금은 그 일자도 안 없어져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엄씨가 이끌었던 기도 모임. 과연 문제가 된 적은 없었을까요? 그가 다녔던 성당의 주임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저희 MBC 실화탐사대에서 나왔습니다. 나오셨어. 신부님 나오신 건가요? 혹시 언제 한번 만나보죠? 저 거기 있을 때니까 네네. 한 8, 9년 전 얘기예요.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자고 뛰는데 제가 경찰 수사관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피해자들은 많이 있는데 본인은 절대 그런 적 없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후 천주교회 측은 엄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직접 지영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때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말씀 좀 하시죠. 네? 지난번에 그 저기 혼인무효하겠다고 하셔놓고서는 말도 없으시고. 말할 거 없어. 말할 거 많아요. 지연이 데리고 오세요. 언니 데려오세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사기꾼. 데리고 와. 아이고야. 아, 경찰에 지금 신고한 거예요. 헤드 너무하네요. 경찰이 도착한 후에야 지영 씨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족들은 그저 지영 씨의 이름밖에 부를 수 없습니다. 엄마가 걱정. 나오는 건가요, 지금? 나와봐 좀. 나와봐. 우리가 널 어떻게 하겠어? 내가 널 어떻게 하겠냐고. 나와서 엄마 한 번만 안아줘. 엄마 한 번만 잡아줘. 엄마 어떻게? 엄마 어떻게 잡아 보고 가라고. 문 밖에 가족들을 두고 결국 지영 씨가 돌아섭니다. 엄마 좀 보고 와.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시신한 선희 씨와 가족들을 태운 차가
엄씨 집 앞을 떠납니다. 엄씨에게 아직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씨, MBC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엄씨는 제작진의 인터뷰 요청에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결국에는 제가 밝혀지는 날이 오면은 동생과의 관계 회복은 저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그런 날이 왔을 때 내 오빠가 잘하고 있을게. 그리고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게. 엄마를 한 번만 안아달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이 가족들은 과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